대한민국 상위 0.1%, 100억 자산가인 이 회장님이 오늘 거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냄새나게 당장 안 나가요? 아니, 그가 노숙자 변장을 하고 제 발로 은행을 찾은 이유, 바로 자신의 며느리 후보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이 우유 드세요. 고마워요, 이거라도 아가씨. 드시고 천만에요. 더 잠시 필요하신 거 쉬다 있으세요? 가세요. 아니요, 이거면 충분해요.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억대 빚을 탕감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드디어 시작된 자산가의 참교육, 그리고 공개되는 충격적인 정체. 과연 친절 하나로 100억 회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여직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대의 사연 기록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억 자산을 물려주는 대신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선물하기로 했죠. 한만추는 대궐 같은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엉망으로 뒤엉킨 잡풀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진우는 상기된 얼굴로 청첩장 시안을 내밀고 있었다. 예비 며느리 이민주. 아들이 가져온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 투명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 시골 출신, 그리고 말단 은행 창구 직원. 만춘의 눈에는 그 모든 조건이 100억 자산가인 자신의 집안을 노린 치밀한 설계로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 300억 넘는 건물주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 상냥한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만추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다. 흙먼지를 마시고 10원짜리 하나에 피눈물을 흘리며 일궈낸 부였다. 그에게 인간이란 본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었다. 아들은 그저 순진해서 먹잇감이 된 것이 분명했다. 진우가 민주의 성실함을 칭찬할수록 만춘의 가슴속에는 서늘한 의심의 싹이 자라났다. 그는 아들이 나간 뒤 옷장을 열었다. 구석에 처박아 둔 10수년 전 현장에서 입던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기름때가 절어있고 군데군데 찢어진 점퍼였다. 만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등, 그리고 냄새나는 낡은 옷. 이제 100억 자산가 한만추는 없었다. 그곳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초라한 노숙자 한 명만이 서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일부러 씻지 않았다. 머리는 떡이 져 헝클어졌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나 입가를 덮었다. 거울 속 노인은 비참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만추는 민주가 근무하는 은행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속마음 그래. 내가 그 상냥한 미소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마. 내 아들 앞에서의 그 가식적인 눈빛이 노숙자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만추는 구멍난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겠다는 그의 기괴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연습하며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쳤다. 하지만 만추는 추위보다 자신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몸을 떨었다. 그는 지하철역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녀의 세상에 침입할 준비를 마쳤다. 화려한 호텔 중식당의 원형 탁자 위로 기름진 음식들이 끊임없이 서빙되었다. 만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시선은 오직 맞은편의 민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만춘의 찻잔을 채웠고
부모님에 대한 물음에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답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곳 없는 1등 며느리감이었다. 속으로 혀를 찼다. 연기력이 수준급이구나. 저 조신한 손길로 우리 진우의 통장 인감부터 확인하고 싶겠지. 식사 도중 민주의 가방에서 요란한 진동음이 울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사과를 건넸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만추는 화장실을 핑계로 그 뒤를 밟았다. 복도 구석에서 통화하는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바로 병원비 보낼게. 진우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만추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속마음 그럼 그렇지. 결국 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는 거였어. 병원비라는 핑계는 참 식상하기도 하지. 만추는 민주가 돈이 급한 상황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졌다. 진우는 그저 가난한 집안을 돕고 싶어하는 천사 같은 약혼녀로 알고 있겠지만 만춘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덫으로 보였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녀를 쫓아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상견례 다음 날 만춘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민주의 처지를 설명하며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다. 아버지, 민주 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님 병수 바라면서도 한 번도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 안 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민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속으로 움졸였다. 내 아들이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저렇게 영악한 여우한테 홀려버리다니. 피 같은 내 돈이 다 그 집구석으로 흘러들어갈 판인데. 만추는 서재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다. 착한 게 밥 먹여주더냐. 돈 보고 접근한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해? 그의 일갈에도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우는 민주가 자신의 배경을 알기 전부터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들을 나열했지만 만춘에게는 그저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으로만 느껴졌다. 만춘은 아들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100마디 말보다 눈앞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아들을 방에서 내보낸 뒤 어둠이 깔린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자신의 불을 숨겼을 때도 그녀가 저토록 상냥할 수 있을지 만추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만추는 자신의 비서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명령했다. 누구도 자신의 행방을 알아서는 안 됐다. 그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고시원을 하나 빌렸다. 그곳은 만춘이 건설 현장 인부로 뛰던 시절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에서 그는 자신의 값비싼 시계와 지갑을 내려놓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딱 일주일이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밑바닥에서 너를 지켜보마. 그는 시장 골목을 뒤져 가장 낡고 냄새나는 헌 옷가지를 샀다. 일부러 옷을 땅에 문질러 흙먼지를 입혔고 가위로 밑단을 듬성듬성 잘라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였다. 만추는 자신의 세련된 말투를 버리고 거칠고 쇳소리 섞인 노인의 목소리를 연습했다. 그는 현금 몇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 점퍼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이것이 그가 일주일간 사용할 전 재산이었다. 만추는 고시원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100억 자산가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자 묘한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는 민주가 근무하는 은행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첫 발걸음을 뗐다. 지하철역 입구, 만추는 딱딱한 보도블록 위에 자리를 잡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근처에만 가도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평소라면 만춘이 호령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피하고 있었다. 만춘은 일부러 구걸하는 흉내를 내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무시뿐이었다. 속마음 이게 바로 돈 없는 인간이 받는 대우지. 민주야, 너도 곧 내게 이런 눈빛을 보낼 테지?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만추는 얇은 점퍼 하나의 의지에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근처 노숙자들이 다가와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만추는 건설 현장에서 익힌 거친 욕설을 뱉으며 그들을 쫓아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만추는 돈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의 품격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는 민주 역시 이런 비참한 밑바닥을 가장 싫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일이면 그녀의 가식이 벗겨질 순간을 고대하며 그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잠속으로 밀어넣었다. 이른 아침 만추는 은행이 문을 열기 전부터 근처를 서성였다. 밤새 추위에 떤 탓에 입술은 부르텄고 몰골은 더욱 비참해졌다.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민주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속으로 비웃었다. 저 가식적인 미소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내 몰골을 보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지. 은행 문이 열리고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만추는 일부러 신발을 질질 끌며 은행 로비로 발을 들였다. 청원 경찰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만추는 입금하러 왔소.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혐오와 불쾌함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만추는 대기 번호표를 뽑아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킁킁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와 멀찍이 떨어졌다. 만추는 민주가 앉아있는 4번 창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성실하게 업무를 보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만추는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은행 안의 풍경을 관찰했다.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은 민주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민주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다. 만추는 그 모습이 역겨웠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저 자본주의적 미소. 만추는 자신이 곧 그 미소를 박살낼 파괴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속마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밑바닥의 냄새가 내 코앞까지 갈 테니까. 그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만졌다. 흙탕물이 묻어 얼룩진 1,000원짜리 몇 장이었다. 이것을 그녀의 하얀 손 위에 올려두었을 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만추는 일부러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보안 요원의 신경을 긁었다. 드디어 전광판에 그의 번호가 떴다. 4번 창구. 만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긴장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흥분에 가까웠다. 그는 냄새나는 점퍼 소매로 코를 한번 훔치고는 민주의 창구 바로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서류를 정리하다가 앞에 앉은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눈앞에 나타난 기괴한 노인의 모습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만추는 일부러 탁한 눈동자로 그녀를 빤히 응시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바로 그 표정이야. 당황스럽고 역겹고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며 쫓아내고 싶은 그 본심. 민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만춘의 떡진 머리에서부터 구멍난 운동화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만춘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먼지투성이 지폐 뭉치를 꺼내 카운터 위에 툭 던졌다. 흙먼지가 민주의 깨끗한 유니폼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다.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점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만추는 민주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녀가 보안 요원을 부르거나 경멸 섞인 말투로 자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만춘의 승리였다. 만춘은 승리를 확신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머금었다. 과연 그녀의 입에서 어떤 첫마디가 나올 것인가.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은행 창구의 투명한 유리막 사이로 지독한 악취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며칠 묵은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도시의 가장 밑바닥 냄새였다. 만추는 일부러 의자를 삐걱거리며 앉았다. 그의 더러운 점퍼 소매가 반짝이는 대리석 카운터에 닿자 옆 창구의 여직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모습이 보였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어서 너도 코를 막고 인상을 써라. 내 아들한테 하듯 그 고상한 얼굴로 나를 벌레 보듯 보란 말이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으나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만춘의 탁한 눈을 마주 보았다. 마스크를 쓰거나 손으로 코를 가리는 행동 따위는 없었다. 그 침착함이 만춘을 더욱 비틀린 심사로 몰아넣었다. 그는 일부러 목청을 높여 쇳소리를 냈다. 아가씨, 여기 돈 좀 맡아줘. 이따위 푼돈도 받아주나? 만춘의 고함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상황이었다. 만추는 민주의 입꼬리가 경련하는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럼요, 고객님. 소중한 돈인데 당연히 받아드립니다. 통장 가지고 오셨나요? 상상 밖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아닌 묘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만추는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만추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시장 바닥을 구르며 일부러 더럽힌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뒤엉켜 있었다. 끈적한 이물질이 묻은 돈 뭉치를 창구 접시에 쏟아부었다.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속마음자, 이걸 만질 수 있겠느냐? 장갑도 안 끼고 내 그 고운 손에 썩은 내가 베는 게 싫겠지. 돈에서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했다. 만추는 민주가 서랍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내거나 손소독제를 찾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이 위생을 핑계로 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절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하지만 민주의 하얀 손은 주저없이 더러운 지폐 위로 향했다. 그녀는 맨손으로 젖은 지폐를 한 장 한 장 펴기 시작했다. 이물질이 그녀의 손가락에 묻어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분류했다. 찢어진 지폐는 테이프로 붙이고 구겨진 것은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폈다. 비에 젖었었나 봐요. 말리는데 고생 좀 하셨겠어요, 어르신. 민주가 덤덤하게 말을 건넸다. 만추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친절한 척하는 연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만춘의 가슴 속에서 혹시 하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며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창구 뒤편에서 지점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VIP 고객들이 대기하는 라운지에서도 불평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청원 경찰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만춘의 등 뒤로 다가왔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만춘은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다. 소란이 커질수록 민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빨리 좀 합시다. 내 뒤에 줄 선 거 안 보여? 만춘이 책상을 탁 내리쳤다. 사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청원 경찰이 제지하려 다가오자 민주가 손을 들어 그를 만류했다. 그녀는 눈빛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신호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폐가 조금 젖어서 기계가 잘 안 읽혀서요. 제가 손으로 세서 정확하게 입금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민주는 만춘을 탓하는 대신 기계 탓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하며 만춘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다. 그녀의 태도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만춘은 기분이 묘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리며 굽신거림만 받아왔던 그가 가장 밑바닥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었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의심하던 꽃뱀 며느리에게. 업무가 끝나자마자 만춘은 도망치듯 은행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헝클어진 머리, 때 낀 얼굴. 100억 자산가 한만춘의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틀어 거칠게 세수를 했다. 민주의 따뜻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속지 마라. 저건 훈련된 친절이다. 은행원들은 원래 다 저렇게 교육받아. 속은 시커먼데 겉만 번지르르한 거라고. 그는 젖은 손으로 거울을 닦아냈다. 아들 진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주 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만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고작 하루다. 하루 정도는 누구라도 천사 흉내를 낼 수 있다. 진짜 본성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만추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저려왔다. 그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더러운 돈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인내심을 끊어버릴 더 강력하고 모욕적인 도발이 필요했다. 만춘의 눈빛이 다시 도끼로 번들거렸다. 내일은 그녀의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직전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만추는 어제보다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입에 소주를 머금고 뱉어 술 냄새까지 풍겼다. 그는 대기 번호표도 뽑지 않고 다짜고짜 민주의 창구 앞으로 돌진했다. 어이 아가씨, 내 돈 잘 있지? 이 은행 못 믿겠어서 다시 확인하러 왔어. 만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창구 앞에 안내판을 쓰러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안내판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지점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나왔다. 당장 저 사람 끌어내. 경찰 불러. 보안 요원 2명이 만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만춘은 버둥거리며 계속해서 민주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맡긴 돈 떼먹으려는 거지. 너 같은 것들이 제일 악질이야. 그것은 억지이자 명백한 행패였다. 만추는 이제 민주가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이 정도 모욕을 참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민주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만춘을 은행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던 찰나였다. 잠깐만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민주가 창구를 넘어 뛰어왔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다. 놓아주세요. 이분, 우리 고객님이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점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이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 방해로 고소해도 모자랄 판에.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고 만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작은 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만춘을 보호하려는 의지만은 확고해 보였다. 민주는 만춘을 VIP 상담실 구석의 소파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탕비실로 뛰어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과 비스킷을 쟁반에 담아왔다. 달달한 커피 향이 만춘의 코끝을 찔렀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당 떨어지시면 어지러워요. 민주는 만춘의 더러운 손에 따뜻한 종이컵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만춘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만춘은 멍하니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내가 불쌍해서? 만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헝클어졌다. 만춘이 커피를 홀짝이는 동안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만춘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어르신, 은행 오시는 거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이상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말투와 닮아 있었다. 만추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하고 있기가 버거웠다. 내가 그지인 줄 알아? 나 돈 많아. 만춘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어르신 부자신 거.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잖아요. 민주는 만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냄새나는 옷깃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만춘은 그 순간 자신이 입고 있는 노숙자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은행을 나온 만춘은 근처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민주가 쥐어준 믹스커피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민주가 넣어준 명함을 꺼내보았다. 계장 이민주. 반듯한 글씨체가 그녀를 닮아 있었다. 속마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 정도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내 연기가 부족했나? 아니야, 완벽했어. 냄새, 행동, 말투. 모든 게 완벽한 쓰레기였다고. 만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은 뜨거웠다. 그가 평생 믿어온 신념, 모든 인간은 돈 앞에서 비굴하다는 명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더러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쥔 사람을 보고 있었다. 아직 모른다. 아직은. 만추는 애써 의심의 끈을 부여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소중한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일은 그녀의 진짜 삶을 들여다봐야 했다.
은행 창구 뒤가 아닌 그녀의 퇴근길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민주가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자 만추는 전신이 굳은 듯 한참을 서 있다. 밤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서늘해졌지만 만춘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민주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비굴하게 연기하던 노숙자의 걸음이 아니다. 무언가 확인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낡은 운동화를 재촉한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로 민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한다. 만추는 전봇대와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한다. 민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길가에 버려진 캔을 줍거나 흐트러진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걷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만추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것을 느낀다. 저 아이는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나는 왜 이리도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만추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한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성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가식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했던 세월이 수치스럽게 밀려온다. 만추는 전봇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져가는 민주의 작은 어깨를 응시한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해지는 달동네 초입에 다다른다. 민주는 익숙한 듯 가파른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다. 만추는 숨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그녀의 뒤를 밟는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민주가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만추는 숨을 죽이고 담벼락 뒤에 몸을 밀착시킨다. 민주는 대문을 열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연습을 한다. 집에 계실 홀어머니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딸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만춘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민주가 대문에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 이진우 마누라. 이제 오냐?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민주의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친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공포로 질린다. 담벼락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만추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다. 아들 진우의 이름이 나오자 만춘의 눈동자가 분노로 번뜩이기 시작한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민주의 멱살을 잡으려 위협적으로 다가간다. 민주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벌벌 떨며 애원한다. 제발이요. 진우 씨가 곧 가져온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치며 민주를 벽으로 밀어붙인다. 이진우 그 자식? 홍콩으로 튀었어. 너 담보 잡히고 빌린 돈으로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도망갔다고. 그 말은 만춘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힌다. 자신의 아들이 도박에 빠져 제 여자에게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만춘은 전신이 떨리는 충격을 받는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부짖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채업자는 민주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짓밟는다. 멍청한 년, 아직도 꿈 깨려면 멀었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내 엄마 수술비고 뭐고 다 끝이야. 집 비워줄 준비나 해. 놈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 안을 가득 채운다. 만추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른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민주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만춘의 속을 시커멓게 태운다. 사채업자들이 민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침을 뱉으며 사라지려 한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흩어진 짐들을 챙기며 소리 없이 흐느낀다.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만추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직감한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감돌고 굽어 있던 등은 위험 있게 펴진다.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던 회장 강만춘의 그것으로 돌아온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묵직한 발걸음으로 사채업자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거기 잠깐 서보지. 만춘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골목을 올린다. 사채업자들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비로한 노인을 발견한 놈들은 비웃음을 흘린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아까 그 거지 아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사채업자 하나가 만춘의 가슴팍을 밀치려 손을 뻗는다. 하지만 만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놈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사채업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만춘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롭다. 만춘은 놈의 손목을 꺾으며 가까이 다가간다. 너희 사장 오상무한테 전해라. 강만춘이가 지금 무척 화가 났다고. 오상무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채업자들의 눈에 당혹감이 서린다. 이 바닥에 큰 손이자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노숙자의 입에서 거론되자 놈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다. 만추는 놈들을 쓰레기 보듯 바라보며 나지막이 경고한다. 내일부터 이 아이 근처 100m 이내로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너희는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먹게 될 거다. 사채업자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간다. 정적이 찾아온 골목길,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다. 만추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춘다. 자신의 더러운 작업복 소매가 민주의 하얀 마음을 더럽힐까봐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한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민주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아까 보았던 아버지의 사진이 지갑 틈 사이로 살짝 비친다. 만추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지갑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민주가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만춘을 바라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인데. 자신보다 만춘을 먼저 걱정하는 민주의 말에 만춘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주에게 지갑을 건넨다. 지갑을 받아든 민주의 손이 차갑다. 만추는 속으로 수만 번 사죄한다. 미안하다 아가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 아들이 지은 죄 내가 다 갚아주마. 아니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만추는 민주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만춘에게 의지하며 간신히 일어선다. 그녀의 작고 가냘픈 체구가 만춘의 가슴목에 닿는다. 만춘은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100억의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민주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다. 불이 켜진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는 만춘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서린다. 민주의 집 창문 불빛이 꺼지자 만춘은 골목 끝 전봇대 아래로 걸어간다. 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낸다. 화면의 밝은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만춘의 표정은 이제 완벽한 건설사 회장의 모습이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짧게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만춘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내려앉는다. 나다. 지금 당장 비서실장 연결해.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팀 전부 소집해.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만추는 단호하게 지시를 이어간다. 이진우, 그놈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 홍콩이든 지옥이든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어다 앉혀. 그리고 민주라는 아이가 짊어진 빚, 오늘 밤 안으로 전부 정리한다. 원금이고 이자고 상관없어. 그 사채업자 놈들 장부 싹 다 뺏어오고 관련자들 전부 법대로 처리해. 만춘의 명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하다. 그는 민주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통화를 마친 만추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본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하지만 그는 이 옷을 바로 벗어 던지지 않는다. 이 옷이 상징하는 민주 아버지의 고단한 삶과 민주의 지극한 효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만추는 어둠이 짙게 깔린 골심길을 당당하게 걸어 내려간다. 노숙자의 옷을 입었으나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위풍당당하다. 길가의 쓰레기 더미조차 그의 위험 앞에서는 숨을 죽이는 듯하다. 달동네를 내려온 만추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비서실장이 노숙자 차림의 만춘을 보고 경악하지만 만춘은 아랑곳하지 않고 뒷좌석에 올라탄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른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만춘의 머릿속은 오직 민주와 아들 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의 희미한 불빛들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긴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만추는 낮게 대답한다. 본가로 가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그 은행으로 갈 거다. 내가 직접 창구로 가서 민주를 만날 거야. 만추는 창틀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린다. 그것은 그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나오는 오랜 습관이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민주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한다. 세단이 미끄러지듯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사라진다. 만추는 속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라고 부러워하지. 하지만 그 100억이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고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만춘의 진짜 반격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만춘의 결연한 얼굴을 조용히 비추며 삼부의 막이 내린다. 나는 오늘 생전 처음으로 돈이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을 사기로 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은행의 높은 통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진다. 만추는 어제와 같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대를 저울질하는 비열함이 없다는 것이다. 만추는 대기 번호표를 뽑지도 않은 채 곧장 민주의 창구로 향한다. 민주는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린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만춘이 창구 앞에 서자 민주의 눈이 커지며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서린다. 아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제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지만 따뜻하다. 만추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한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여린 손으로 그 무거운 빚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준 시련이 너에게는 얼마나 가혹했을까. 만추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내민다. 그것은 만춘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대출 상환 요청서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창백해진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춘다. 아저씨, 이 돈 갑자기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나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그녀는 만춘의 정체를 의심하기보다 그가 위험에 처했을까봐 먼저 걱정한다. 만춘은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툭 한마디를 던진다. 걱정 마라. 평생 일만 하다가 묵혀둔 돈이다. 내가 진 빚, 그거 오늘 다 갚으러 왔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춘을 바라보고 은행 안의 정적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은행 업무가 한창인 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친다. 어제 민주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이 아니다. 만춘이 고용한 인류 로펌의 변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다. 그들은 민주의 창구가 아닌 지점 장실로 직행한다. 만춘은 창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짓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이 남긴 오물들을 하나씩 치워주마. 잠시 후 지점장이 땀을 흘리며 뛰어나와 민주에게 달려온다. 지점장은 민주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손을 비빈다. 이 대리, 아니 이민주 씨,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강 회장님 댁 귀한 손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대접 안 했지. 민주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점장과 만춘을 번갈아 본다. 만춘은 지점장을 무시한 채 민주에게만 시선을 고정한다. 변호사 한 명이 다가와 민주에게 서류 뭉치를 건넨다. 그것은 민주의 이름으로 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불법 장부의 파쇄 증명서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본다. 채무액 영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진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영혼을 옥죄던 쇠사슬이 단번에 끊겨나가는 순간이다. 만추는 수건을 꺼내 민주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한다. 울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저 세상이 조금 고약했을 뿐이다. 민주는 오열하며 만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다. 만춘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비로소 실감한다. 인천공항의 한 구석,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출국을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 만춘의 아들 진우다. 그는 민주를 담보로 빌린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던 참이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공항 경찰이 아닌 만춘의 비서실장과 건장한 요원들이다.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친다. 당신들 뭐야? 우리 아버지 사람이야?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진우에게 건넨다. 화면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찬 만춘의 얼굴이 있다. 진우는 화면을 보며 비굴하게 웃는다. 아버지,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만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다. 사업? 제 여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도망치는 게 내 사업이냐?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강진우라는 이름 석자, 내 호적에서 판 줄 알아라.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한다. 만추는 말을 이어간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홍콩이 아니라 경찰서다. 내가 저지른 도박, 횡령, 사기.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을 치러라. 비서실장이 신호를 보내자 요원들이 진우의 팔을 결박한다. 진우는 바닥을 굴리며 소리치지만 공항의 수많은 인파는 그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다. 만추는 화면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자식을 내가 고소하는 아비의 심정을 내가 알겠느냐.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나에겐 없다.
만추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잘라내며 창밖에 흐린 하늘을 한참 동안 응시한다. 민주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다. 그 곁에는 만춘이 서 있다. 만춘은 더 이상 노숙자의 옷이 아닌 정갈한 수트를 차려입은 본래의 모습이다. 민주는 처음 보는 만춘의 위험 있는 모습에 당황하며 선뜻 말을 건네지 못한다. 만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주의 어머니를 바라본다. 걱정 마십시오.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으니 곧 완쾌하실 겁니다. 민주 씨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그맣게 묻는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만추는 민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인다. 너 같은 게 아니라 너니까 하는 거다. 너는 100억보다 귀한 것을 내게 가르쳐 줬어.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이었는지 말이다. 만춘의 고백에 민주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병실 안에는 차가운 약품 냄새 대신 오랜만에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돈다. 만추는 창가로 걸어가 노을이 지는 도심을 내려다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평생을 돈을 벌어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민주에게 봉투 하나를 더 건넨다. 대출 서류가 아닌 민주가 평소 공부하고 싶어 했던 해외 금융 연수 프로그램의 입학 통지서다. 민주는 봉투를 열어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만추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제 너만의 꿈을 꿔라. 빚쟁이 이민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이민주가 되어라.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만추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다. 창밖에는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서재의 은은한 조명만이 그의 깊은 주름을 비춘다. 만추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를 너무 돈으로만 키웠던 것일까? 내가 쌓아 올린 100억의 성벽이 결국 너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만춘의 눈가에 회한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심판하던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진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진우의 구속 소식을 전한다. 만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인다. 법대로 해라. 내 아들이라고 해서 단 한치의 선처도 베풀지 마라. 만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린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만추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아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이것이 진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상처받은 민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임을. 밤은 깊어가지만 만춘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는 서랍을 열어 민주의 신상 명세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내려간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꿋꿋하게 버텨온 세월들이 글자 사이사이에서 묻어나온다. 만추는 그 가냘픈 어깨에 지워졌던 짐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하며 가슴을 짓는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준 시련이 너에게는 마지막 사형 선고 같았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추는 결심한 듯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그것은 민주를 위한 새로운 보호막이자 만춘이 남은 생애 동안 완수해야 할 숙제였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의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 민주가 평소처럼 출근해 자리에 앉자 그녀를 무시하고
험담하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린다. 어제 지점장이 민주 앞에서 쩔쩔매던 광경을 목격한 직원들은 이제 민주의 눈치를 보느라 분주하다. 평소 민주를 괴롭히던 선배 여직원이 다가와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민주의 책상에 살며시 내려놓는다. 민주 씨, 어제 많이 힘들었지? 피곤해 보여서 사왔어.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민주는 모니터에 띄워진 자신의 대출 잔액을 확인한다. 선명하게 적힌 0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꿈만 같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셨을까? 그녀는 창구 너머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응시하며 만춘의 모습을 찾는다. 어제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100억 자산가의 귀빈이라며 떠받들지만 민주에게 만춘은 그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네고 싶었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은 가엾은 노인일 뿐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점장이 직접 민주의 자리로 찾아온다. 그는 민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비굴한 미소를 짓는다. 이 대리, 아니 이민주 씨. 내가 그동안 너무 엄하게 대했던 건 다 자네 잘 되라고 그랬던 거 알지? 이번에 특별 승진 명단에 자네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렸어. 민주는 지점장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다. 돈과 권력 앞에 이토록 쉽게 변하는 인간의 간사함을 목격하며 민주는 세산만춘이 보낸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었는지 실감한다. 그녀는 가방 속 낡은 지갑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인다. 아빠, 나 이제 괜찮은 걸까? 만춘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원들이 민주가 거주하는 달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 드나들던 길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민주의 집 대문을 튼튼한 철제문으로 교체한다. 골목길 곳곳에 밝은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자 어둡고 칙칙하던 동네가 환하게 밝아진다. 만추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민주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만춘의 법무팀이 들이닥쳐 모든 불법 장부와 담보 서류들을 압수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조직원들을 전원 검거했다. 만춘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다. 그놈들이 민주 씨에게서 뺏어간 이자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계산해서 추징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려. 만춘의 명령은 가차없다. 속으로 생각했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잡는 놈들에게 자비란 사치다. 만춘은 민주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녀는 새로 바뀐 대문을 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누군가의 배려임을 눈치챈 듯 대문을 어루만진다. 만추는 민주가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차를 돌리라고 지시한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만춘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이제 정체를 밝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답한다. 아직은 아니다. 저 아이가 내 진심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만춘의 본가 서재, 정갈한 수트로 갈아입은 만춘이 책상 앞에 앉아 큰 지도를 펼친다. 지도에는 만춘이 그동안 일궈온 수많은 사업 부지와 재단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는 지도 위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짚는다.
그곳은 만춘이 평생 아껴온 개인 장학재단의 부지다. 만춘은 그곳에 민주의 이름을 딴 새로운 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을 구상한다. 속으로 생각했다. 너에게 준 돈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야 한다. 만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하다. 밤은 깊어 고요만이 가득하지만 만춘의 머릿속은 내일 있을 민주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분주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노숙자의 때를 벗겨낸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넘치는 회장이지만 눈가의 서린 자애로움은 예전과 다르다. 만춘은 민주에게 줄 작은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춘이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다. 만춘은 그것이 민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반짝인다. 만춘은 그 불빛들을 보며 아들 진우가 수감되어 있을 구치소 방향을 잠시 응시한다. 차가운 분노 뒤에 숨겨진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가슴을 찌르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 민주는 그에게 단순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준 은인이자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다. 만추는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 민주의 이름을 나직하게 의존이며 내일 다가올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속으로 생각했다. 민주야,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저울질한 죄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공동묘지, 만추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외진 무덤 앞에 서 있다. 민주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화려한 비석도 없는 소박한 무덤 앞에서 만추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 그는 정장 바지가 젖는 줄도 모르고 축축한 잔디 위에 무릎을 꿇는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게, 내가 자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늙은이를 부디 용서하게. 만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만춘은 무덤가에 놓인 낡은 소주병을 치우고 직접 가져온 술을 정성스럽게 따른다. 30년 전 같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던 동료를 대하듯 그는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진다. 자네 딸 정말 잘 키웠더군. 자네 닮아서 심성이 비단결이야. 만춘의 목소리가 젖어든다. 그는 민주의 지갑 속 사진을 떠올리며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한다.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만춘은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 눈물 섞인 빗물은 만춘이 평생 쌓아온 오만함을 씻겨내려 가듯 대지를 적신다. 검찰청 앞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로 향한다. 만추는 멀리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본다. 진우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만추는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너는 영영 인간이 될 수 없을 테니까. 만춘의 눈에 비장함이 서린다. 만춘은 비서실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넨다. 진우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가 횡령한 자금을 민주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시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눈물 짓게 하지 마라. 만춘의 나직한 명령에 비서실장은 깊이 머리를 숙인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권력을 휘두르던 아들의 몰락을 보며 만춘은 씁쓸한 입맛을 다신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고통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공항 출국장, 민주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캐리어를 끌고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수심 가득한 모습이 아니다. 만춘이 선물한 연수 기회는 그녀에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짓밟혔던 자존감을 되찾는 여정이다. 민주는 여권 사이에 끼워둔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어루만진다. 아빠, 나 잘 다녀올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민주의 혼잣말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간다. 멀리서 지켜보던 만춘이 민주에게 다가간다. 민주는 만춘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다. 회장님, 아니, 아저씨. 민주의 부름에 만춘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짓는다. 만춘은 민주의 손에 작은 행운의 열쇠고리를 쥐어준다.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오너라.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져 있을 거다. 민주는 만춘을 꼭 껴안는다. 만춘은 그 가냘픈 어깨를 다독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고맙다, 민주야.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의 이별은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다. 민주가 떠난 뒤 만추는 민주 어머니의 수술실 앞을 지킨다. 병원 복도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만추는 손목에 찬 비싼 시계 대신 벽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발을 고른다. 속으로 생각했다.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순 없어도 희망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 제발 저 여인이 깨어나 민주의 웃음을 다시 보게 해다오. 만추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린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 아래에서 만추는 비로소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온다. 만추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손을 잡는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자 만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춘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사는 지점장이나 비서실장에게 듣던 아부와는 차원이 다른 순수한 기쁨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멀리 있는 민주에게 문자를 남긴다. 어머니 무사하시다. 걱정 말고 공부에 전념해라. 집으로 돌아온 만추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안전모를 바라본다. 노숙자 변장을 위해 시장통에서 샀던 3,000원짜리 플라스틱 모자다. 만추는 그 모자를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자가 나에게 100억보다 더 큰 교훈을 주었구나. 내가 쓴 이 모자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긍지였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만춘의 눈에 회한이 서린다. 그는 안전모를 쓰레기통이 아닌 서재 가장 높은 장식장에 올린다. 그 곁에는 성공의 훈장처럼 여겼던 수많은 트로피가 있지만 오늘부터 이 낡은 모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 될 것이다. 만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제 거울 속에는 의심 많은 노예한 사업가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평범한 노인이 서 있다. 그는 가볍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밖의 달빛을 응시한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몇 달 뒤 만추는 건설 현장이 아닌 작은 장학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가 사재를 털어 만든 진심재단의 첫 업무 날이다. 그는 화려한 취임식 대신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소박한 점심을 같이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가득 울려 퍼진다. 만추는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떠주며 따뜻한 이야기를 건넨다. 너희 아버지는 영웅이란다.
이 세상을 짓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지.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며 만추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속으로 생각했다. 돈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꽃이 핀다. 나는 이제야 진짜 농사를 짓는 기분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주의 편지를 읽는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를 닮은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만추는 편지 위에 안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도심의 빌딩 숲이 예전처럼 차가운 회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이기 시작한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 민주는 공항에서 곧장 만춘의 집으로 향한다. 정원을 가꾸고 있던 만춘은 흙 묻은 손으로 그녀를 맞이한다. 민주는 한층 성숙하고 당당해진 모습으로 만춘 앞에 선다. 아빠, 저 왔어요. 민주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아빠라는 말에 만춘은 정원 가위를 떨어뜨린다. 만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진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평생 이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구나. 만추는 민주를 끌어안는다. 아들 진우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온기가 그를 감싼다. 민주는 만춘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미소 짓는다. 아저씨, 아니 아빠. 이제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만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혈연보다 깊은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오늘 100억보다 귀한 내 딸을 얻었을 뿐이다. 만춘과 민주는 활기찬 은행 로비를 걷는다. 민주는 이제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닌 재단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당당히 서 있다. 사람들은 만춘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만 만춘은 그들에게 친근한 눈길을 건넨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피는 파수꾼이 되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젊은 직원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민주를 발견할 때마다 만추는 나직하게 응원한다. 만추는 민주와 함께 은행 밖 광장으로 나온다. 높게 솟은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가장 큰 도박을 했고 가장 큰 배당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는 민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걷는다. 낡은 작업복은 이미 벗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흙먼지 냄새나던 그 시절의 초심이 살아 숨쉰다. 만춘의 환한 웃음소리가 도심의 소음 속으로 기분 좋게 스며들며 한 자산가의 위대한 시험은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는다.